오늘 주제가 마침 이 최재봉 교수님은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포노사피엔스 이 책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분이고 저도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주 궁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주제도 특별한 주제지만은 오늘 이제 이 코로나와 연관해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연결해 생각을 보지를 못했는데 오는 중에 참 좋은 주제다. 우리가 비대면 사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비대면이 가능한 것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좋은 도구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또 중요한 그런 주제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는 것이 힘든 그런 세대라는 신인류를 중심으로 문명의 교체를 설명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의 변화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비접촉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우리의 삶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디지털 문명에서 사는 인류가 이제 표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행히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겠다. 그럼 나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문명에 접속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좀 알려달라 그래서 준비한 책이 두 번째 책, 바로 체인지 9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요. 소위 언택트 생활이 너무 강압적으로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까지를 담아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명, 그리고 이 팬데믹 쇼크, 이 모두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우선 마음부터 바꾸자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바뀌었으면 그 문명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될까? 그 9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거, 뭐 인공지능, 로봇 다 떠오르시죠? 그래서 사실은 준비는 해야겠는데 아직 현실감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혁명은 이미 일어났죠. 그 혁명의 이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류가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옮겨간 현상, 문명의 교체 현상이 혁명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현실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꼽는 그 현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의 변화, 또 이 소비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인류가 과거 10년 전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이미 변화를 해버린 거죠. 그 원인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명백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이죠. 신체의 일부처럼 이 스마트폰이 탄생하니까 디지털 문명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인의 몇 프로가 스마트폰을 쓸까요? 그 비율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2018년 퓨어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94%, 2등이 이스라엘인데요. 88%입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무려 27개국 선진국을 조사했더니 압도적으로 50%를 넘더라. 그리고 소위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부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70 이상. 그럼 이제 표준 인류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 그게 그 이름이 바로 포노사피엔스라는 겁니다. 포노사피엔스, 라틴어로 포노가 폰이니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 이게 포노사피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류의 표준이다. 법과 제도 그런 걸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제가 주목한 건 이 스마트폰을 들고요. 인류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활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게 표준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부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 기준 세계 1, 2, 3, 4, 5위가 어딘지 아세요? 전부 스마트폰에 기반한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차지한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1위는 2,400조. 여러분 2,400조 시가총액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 시총을 합해도 못 따라갑니다. 한 기업이 이게 애플이에요. 스마트폰의 창조기업. 2위는 아마존. 스마트폰을 쓰는 포노사피엔스들의 쇼핑 기업.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페이스북이 4위와 5위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를 갖고 있죠. 구글의 매출 구조를 보면 86%가 광고예요. 페이스북은 97%. 그러니까 광고 기업이에요. 광고는 원래 신문, 방송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아니요. 구글은 유튜브 만들어 놓고요. 여기 와서 노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20억 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 방송도 안 하는데 와서 자기들이 방송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고 놀아요. 소위 말해서 포노사피엔스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광고 산업을 통해 1,300억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려면요. 이 문명에 맞춰야겠구나. 예, 이게 제가 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심지어 테슬라 보세요. 자동차 업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왜? 거의 폰처럼 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업이 됐죠. 그 돈들은 이미 인류의 삶의 근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 표준이 다 바뀌었죠. 작년 우리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매체를 보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56.7%가 유튜브 본다고 대답했어요. TV는요. 케이블 TV하고 지상파 합해도 28%. 4등이 넷플릭스입니다. 이제 기업의 가치는요. 나한테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미 내 생활의 터전이 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찾아오게 하느냐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과연 폰을 몇 번이나 터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터치는 여러분의 욕망의 흔적입니다. 전 인류가 매일 터치를 통해 욕망의 흔적을 남기면 그걸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네, 저 사람 저런 거 좋아하네. 프로그램을 짜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죠. 그게 AI입니다. 제일 그걸 잘 활용해서 지금 쇼핑몰의 최고봉이 된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전부 그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에 쇼핑몰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AI 프로그램 전체가 짜가지고 고객한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디지털 뉴딜의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표준이 되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 인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룰도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룰을 바꾼 이유가 뭐냐?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문명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봤더니 메타인지가 다른 인류가 만들더라.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의 5개 기업,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업은 이 5개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감파라고도 하죠. 이제 가파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넣어서 이들이 만든 문명의 본질이 뭐냐? 모든 지식은 공유하고 오픈소스로 코드는 같이 개발한다. 이게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에듀케이션보다 러닝이 중요하다. 교육보다 학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호기심이 있고 배우려고 하면요.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영역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실행 능력을 갖고 학습 방법을 익힌 사람들이 이 문명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플랫폼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아니 디지털 플랫폼도 뭔가 개발을 해야 앱도 만들고 서버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린 절대 안 가르쳐줄까 학원 가서 배워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안 퍼졌어요. 그런데 오픈소스로 개발자 전원이 지식은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서 위키피디아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요새 G세대 얘기 많이 하죠. 1995년 이후 태생. 이들은 물리적으로 또 한 번 점프를 합니다. 왜? 15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써요. 95년 이후 태생이니까. 여러분 그럼 뼛속에 녹아버려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요.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 문명을
또 한 번 바꿀 인재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학습 방식이 달라서 상상력도 다르고 실행 능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영세 상공인이 하루에 문 닫는 가게 수가 1,100개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 그게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인데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회복 탄력성의 3요소를 이미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감정의 조절 능력이 필요하대요. 너무 낙담하지도 않고 너무 좋게만 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자기 실력을 분석한 다음 준비하더라. 두 번째는요, 대인 관계망이나 네트워크가 되게 좋더래요. 세 번째는 되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걸 잘하더라. 대한민국 가게 창업하는데 맨날 이것만 떠올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솔직히 몫이 좋고 임대료 싸고 그런 거 찾는 거 정말 어렵고 전문적이고 그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하죠? 여러분, 표준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쪽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그건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안 배우고 싶어하는 그 내 마음에 쌓여있는 두께 때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고 데이터가 얘기합니다. 그 다섯 번째 코드, 세상의 룰이 바뀐 걸 의미하는 게 팬덤인데요. 권력은 소비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게 BTS입니다. BTS가 저는 항상 혁명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의 1, 2위를 동시에 차지했는데 그게 역사상 딱 5개 아티스트가 그 자리에 올랐어요. 1번이 사실 비틀즈였고요. 그러니까 BTS가 이 문명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근데 보십시오. BTS가 왜 혁명의 상징이냐? 룰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원래 가수는요, 거대 자본이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키우죠? 방송 권력이 키우죠. 그러니 거대한 기획사가 훨씬 유리해요. 빅히트 보세요. 2013년 BTS 데뷔합니다. 돈 없었어요. 네트워킹도 안 좋아. 그러니까 얘들 데뷔했는데 아무도 방송에 안 내보내죠. 됐다. 유튜브로 가자. 그러면서 그때 시작한 게 유명한 방탄TV예요. 여러분, 방탄TV 이름도 촌스럽다고 되게 뭐라 그러지 않았나요? 불과 거기서 활동한 지 4년 만에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1위를 차지합니다. 누가 시켜줬어요? 아미가 시킨 겁니다. 자본이 아니라 아미가 세계 1등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비틀즈의 반열에 올랐죠. 그럼 방송도 아니네요. 방송이 아니라 누구? 유튜브, SNS. 모든 룰이 바뀌었다. 고객의 손끝이 아미가 BTS를 키웠다. 이게 전부 새롭게 정의된 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컨텐츠의 팬덤은요,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K 방역, K 브랜드 솔직히 못하는 거 하나도 없죠. 팬덤을 만드는 게 뭔가 봤더니요, 우리는 맨날 그런 거 신기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써보니까 경험이 좋더라. 두 번째,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뭐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경험을 만드는 실력. 그러려면요, 사람의 마음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왜 도덕을 가르칩니까? 도덕이라는 개념, 휴머니티라는 개념이요,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세심한 소통이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그 소통의 방식을 알아야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실수 없이 살 수 있나요? 실수합니다. 그럼 세심한 소통을 통해서 진짜 반성도 하고 그런 습관이 필요해진 거죠. 진짜 팬덤으로 성공했나 볼까요? 2,400조 기업 애플. 여러분, 세계 최초로 폰을 접었습니다. 5G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폰을 막 내밀어. 이거 만든 거 보니까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됐고 그냥 아이폰 주세요. 딱 그거 공감되시죠? 7억 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끌어들이는 그 팬덤의 근간이 뭔가 봤더니 휴머니티라는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크로스 선상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했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디테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폰이 기술적으로 뭐가 빠르냐, 뭐하냐, 뭐 소프트웨어가 어쩌냐 다 필요 없고요. 쓸 때 너무나 좋게 만드는 거. 이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지금까지 팬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근간이 인간에 집착하자. 인간의 근본 베이스에 집착하자. 그래서 8번째 코드로 휴머니티를 잡았습니다. 팬덤을 만들려면 배려해야 되죠. 인간의 예민한 감성도 고려해야 되죠. 또 하나는요. 도덕적인 기준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팬덤 시대, 사람이 답이다. 이혜령 선생님은 공감 자본 시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질 자본 시대가 끝나고 공감 자본 시대가 왔다. 자본이, 방송이, 시스템이 전 권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편승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혈연지연 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공감을 끌어내는 게 자본이 되고 그게 개인의 자산이 되는 시대다. 그러면서 그게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는요. 저는 진정성을 꼽았습니다. 이거는 퀘스천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도요. 진짜 이제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진짜 나는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말로만 하고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아마존도 보세요.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3조 원을 냈어요. 자기가 잘 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 플랫폼들이요. 기부하느라고 난리예요. 이유는 고객이 떠나는 순간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명이 앞으로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무조건 잘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긍정주의자가 아니라 저 여태까지 다 데이터로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1966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나이 55세 사람들이 태어났던 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10불. 제가 그때 최근에 자료화면을 봤는데요. 청계천 여기가요. 판자촌이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예요. 1인당 국민소득 110불이면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더라고요. 말하자면 50대, 60대는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우간다의 밀림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 거죠. 미국의 한 유명한 역사학자가요. 한류 특강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너무 신기하대요. 아니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갑자기 배를 짓겠다 그러더니 조선 1등을 한대요. 제철소를 만들고요. 자동차도 만들고요. 차도 만들고. 아유 너희들 노동집약적인 것만 잘하겠지.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반도체는 그 노벨상 많이 받는 독일도 일본도 결국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등이에요. 이게 뭐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 세대에 걸쳐서. 그래서 코로나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건 저는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할 힘이 저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방역도 그렇고요. 문제는요. 룰은 바꿔야죠. 여러분 아시아의 킹은 팬덤의 컨텐츠 팬덤의 킹은 명백하게 중국도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보자는 거죠. 대한민국 제조 살아야 됩니다. 기존 기업 살아야 됩니다. 영세업자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잘 해놓았던 거에다가 이 새로운 룰을 더해서 고객들이 팬덤을 일으키게 해서 디지털 문명을 입혀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